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봅니다. 아침의 이슈 시작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강전혜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경기 고양의 한 음식점에서 6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로 입건된 여성이 50대라고 해요. 이게 네. 사건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난 21일 저녁 8시경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네.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한 중식당에서 사건이 접수가 된 것입니다.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요. 그 중식당 안에는 피해자 A씨의 아들이 신고를 했었던 것인데요. 어머니인 60대 여성과 또 네. 50대 여성이 룸에 쓰러져 있다라고 신고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60대 여성 같은 경우에는 흉기에 찔려서 결과적으로 이제 사망에 네. 이르게 된 부분이 있고 50대 여성 같은 경우에도 응급실로 이송이 되었지만 네. 아직까지 정신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만 외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조기현 변호사님, 이번 사건에서 궁금한 점은 왜 50대 여성이 식당 주인에게 흉기를 휘둘렀는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게 있나요? 일단 그 용의자가 예.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여서 그 살해 동기라든가 방식, 그 도구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관련자, 그 목격자라든가 뭐 CCTV 등을 통해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예. 3자의 출입 흔적은 없는 것으로 보여서 지금 용의자로 지목된 자의 행위로 보여지는데 실제 이 용의자가 좀 깨어나서 직접 조사를 해봐야 살해의 동기라든가 범행의 방식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피의자로 입건된 50대 여성 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죠. 두 사람밖에 없어요. 제 3자 출입이었고 약봉지 있고 그 사람이 다치지 않았던 상태에서 지금 깨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걸로 봤을 때는 약을 복용한 거로 추정된다는 거죠. 여기서 깨어나면 이제 그때 체포해서 조사해야 돼요. 네, 50대 여성이 이제 복용한 약물 어떤 종류였냐에 따라서 뭐 향후의 처벌 수에도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법적으로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 50대 여성이 가해를 한 것으로 추정은 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정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약봉투가 발견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약이라는 것이 정식으로 병원으로부터 처방을 받은 것일 수도 있고 혹은 본인이 이제 다른 곳에서 구입을 한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든지 마약 이런 것인데 예. 정식 처방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경찰 측에서는 일단은 그 약봉투 안에 있는 약의 성분은 분석하고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0대 여성,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 상태가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거든요. 그렇다면 수사가 지연이 될 수밖에 없는 건지 이후에 수사를 하게 된다면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건지 궁금해요. 일단 용의자가 진술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지 예. 본격적인 조사가 가능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살해의 동기겠죠.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잔혹한 방식의 살인에 이르게 됐는지에 대한 수사가 우선할 거고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되면 이것이 이 계획 범죄인지, 그러니까 사전에 살해를 할 목적을 가지고 범행 도구를 준비했거나 아니면 며칠간의 기간을 거쳐서 어떤 구체적으로 살해 방식을 준비했다고 하면 이제 계획 범죄 여부에 대해서도 이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뭐 당일에는 제3자가 범행 현장 주변에 그 시간대 출입한 기록은 CCTV에서 확인되지는 않지만 그 이전에 이제 피해자와 용의자 간의 관계라든가 주변인과의 관계 속에서 공범, 그러니까 사전에 모의를 한 자가 있는지 여부까지 좀 조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용의자가 예. 정상적인 좀 상태로 회복해서 실제 진술을 통해서만 확인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이 난 빌라 건물에서요. 인명수색을 위해서 현관문을 강제로 연 소방서가 이 파손된 현관문 값을 물어줘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합니다. 빌라 주민들이 이제 소방관에게 수리 비용을 요구를 한 거예요. 소방관의 책임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소방관은 사실 인명 구조를 위해서 현관문을 뜯은 건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은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 지난달 11일 새벽 3시경에 있었던 일인데요. 광주 북구에 있는 4층 빌라에서 화재 신고가 들어온 것입니다. 2층에서 불이 시작이 됐는데 불 자체는 30분 만에 진화가 되었고
되었고 근데 안타깝게도 한 분이 사망을 하셨어요. 근데 이 4층 빌라에는 12가구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방서에서는 새벽에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피시키기 위해서 문을 두드렸는데 네. 이 12가구 중에서 6가구가 응답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방서에서는 이 6가구에 대해서 문을 강제로 개폐를 하게 예. 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문과 잠금 장치 이런 것들이 이제 손괴가 되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보통의 경우에는요. 건물주가 화재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 화재보험 자체로서 이 입주자들에 대한 어떤 그 문의 손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이 건물의 건물주가 이 화재로 사망을 했고 그리고 당시에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게 드러난 예.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이제 보상을 요구하게 된 것인데 소방당국에서는 처음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예. 가입한 보험을 청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보험에서는 적법한 과정에 있어서의 그 상황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 보상할 수 없다. 만약에 소방관에게 과실이 예. 있다거나 혹은 뭐 고의로 손괴를 한 것이면 모르겠지만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배상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소방공제회가 가입한 보험에 있어서는 침수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예. 못 받은 비용은 508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508만 원에 대해서 입주자들 전체가 소방서에 대해서 책임을 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요.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소방서에서도 보험을 좀 들어놨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뭐 행정배상 책임 보험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이 보험을 통해서 수리비를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좀 전에 강전혜 변호사가 설명한 내용 중에도 있는데요. 예. 이제 행정기관들이 행정 그 공무상 행위 중에 과실이나 또 위법으로 인해 가지고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행정배상 책임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그 가입해서 배상 대상이 되는 행위가 적법한 행위면 또 안 되는 걸로 이 보험약관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위법하거나 과실에 의한 부분만 보상 범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 사건과 같이 예. 이 구조 활동을 위해서 강제로 문을 개방하는 행위는 고의로 적법하게 한 행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배상의 대상이 안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 거죠. 이런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강전혜 변호사님 짧게 네. 여쭤볼게요. 현관문 수리 비용 모두 소방서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이런 거를 대비해서 사실은 소방본부에서 자체 예산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지금 광주 소방본부 같은 경우에는 연 예산이 1천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연 거예요. 예산이 1,000만 네. 원. 그런데 아까 그 문이라든지 이런 게 500만 그렇죠. 원이 넘었고 총 이제 800만 원 정도를 보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1년 동안에 1,000만 원을 쓸 수가 있는데 이제 2월인데 800만 원을 쓰게 되면 유사 사건이 벌어졌을 때 여기에 대해서 또 배상을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예, 있어서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광주소방본부에서는 일단은 자체 예산으로 집행을 하는 것도 생각은 하지만 네.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다라고 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도로 소화선 앞에 주차한 차량의 창문을 파괴해서 소방 호수를 연결하고요. 소방 진입로를 가로막은 차량은 소방차가 그대로 밀고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도 보상의 책임을 묻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소방기본법이 2018년에 예. 개정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제천 스포츠센터 그렇죠. 사건이 예. 있었죠. 이때 29분이 사망하고 40명이 다쳤습니다. 근데 그때 화재의 피해가 컸던 이유가 소방차가 진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영상에 나가는 것처럼 불법 주정차된 그렇죠. 차량들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늦어졌고 거기에서 인명피해가 너무 크게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2018년에 소방기본법이 개정이 되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옆에 불법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돌파 이렇게 한다거나 혹은 강제 견인 이런 식의 강제 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여기에 대해서도 소방서들 일선에서는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아직 현장에서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저런 식의 강제 처분 같은 거 잘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소방관들은 화재 현장에 진입이 되면 인명 구조밖에는 생각을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면 소방관의 활동에도 좀 위축이 되지 않을까, 사기 저하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예. 봅니다. 화재 현장이라는 게 사실 소방관들은 목숨을 걸고 그렇죠. 이제 구조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이 문을 부순 경우에 이 손해배상 책임을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때 사실 물불 안 가리고 생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뛰어드는 상황인데 그렇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소방관들이 자칫 주춤거리게 예. 하거나 이럴 경우엔 실제 구조할 수 있는 그 타임라인을 넘어서서 위험상을 초래할 수도 있죠. 소방관들이 현장 구조 활동하는 데 있어서 배상 책임 문제로 적어도 고민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되겠고요. 이제 관련 법안에서 이 행정배상 보상 책임의 범위를 확대한다거나 실제 국가배상까지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구조 활동 중에 또 소방 화재 네. 활동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고의든 과실이든 적법이든 위법이든 위법 행위에는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거에 관계없이 구조활동 중에 발생하는 민간 손해에 대해서는 어쨌든 법으로 또 보호할 수 있는 보상할 수 있는 범위를 이번 기회에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배상과 관련한 사각지대를 위한 대책 꼭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전혜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